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시청자님들 시장 요즘 최근 시장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말로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시장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도 견디다 보면 금방 또 지나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웃으면서 그런 날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기술적 반등 가능한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라는 판단이니까 좀 많이 걱정되시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 시장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별로 별 특별한 거 없었잖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미증시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 월요일 출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내의 변수에 좀 참 약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대한 환경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좀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연속적인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간적으로 본다면 지금 하루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10거래일 동안에 내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은 6,600억대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급이 약하다, 수급이 부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당연히 환율에 대한 이유를 좀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환율의 위치는 전고점에 있었던 위치를 좀 넘어간 상태에서 오늘 현재 위치로 했을 때 1292원 40전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이 외국인 수급에 들어오기가 불편한 시장 환경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처럼 대내적인 변수가 약해진 이유는요. 지난 주말까지 했을 때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등 시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소화하려는 모습들이 연출됐었는데 다시 한번 주말 기간 동안에 러시아발 리스크가 좀 다시 발동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일 날짜에 이 러시아에서 독일로에서 가스 공급에 대한 추이를 감축시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이 단절되거나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계획이 나왔는데요. 독일에 대한 이 가스관을 감축시킨 것뿐만 아니라 터키에 대한 스트림, 그러니까 가스관을 이제는 중단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한정적인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해서 21일 그리고 28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터키로 공급되는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너지 대란, 에너지 무기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했고요. 그리고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수가 장중에 하락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연준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매파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파월 의장 자체도 백악관까지 불려 들어갔다가 나왔고, 자, 근데 이 관료들 사이에서는 또 조금 시장을 약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요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TV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앨런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조금 이 시장이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국면은 있을 수 있지만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게 4월 4일입니다. 그때도, 지금 최근 들어서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이거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좀 침체가 왔으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또 역전이 됐죠.
자, 이런 시그널은 이 경기는, 미국 경기는 뭐 침체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완전히 진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장 보조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보조지표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RSI하고 투자심리선은 지금 과매도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투자심리선이 지금 현재 요게 10까지 떨어졌어요. 10이면 요게 최근 열흘 동안 10번 다 오르면 100입니다. 그리고 열흘 중에 하루가 오르면, 예, 그쵸. 요건 10이에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지난주 목요일 날 뭐 잠깐 좀 살짝 좀 플러스를 냈죠. 코스피 기준 뭐 4포인트 정도 플러스 낸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선이 1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투자 심리선이 제로가 된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그러면 전에 팬데믹 때 그때 투자 심리선이 제로가 됐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흔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투자 심리선 10 정도 뭐 요 정도면 바닥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SI는 조금 덜, 지금 전에보다는 조금 덜 빠졌는데 그래도 이 RSI 같은 경우도 과매도권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 수요일, 목요일 이때도 계속 좀 말씀드린 게 이격도가 60일 이격도가 이 90 아래로 좀 이렇게 떨어져 주면 그때쯤은 반등이 조금 용이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빠지면서 90.19까지 빠졌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뭐 이제 뭐 거의 다 뺄 만큼 거의 다 뺐다라는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요번에 새로 제정한 휴장이죠. 뭐 노예 해방일이라고 새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그런 휴일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대한 그런 영향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유롭다, 조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내일 아침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인데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동시만기를 지났는데요. 자, 요걸 계기로 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수급이 약간은 풀릴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런 거죠. 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도 뭐 이번 주 정도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반등하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에도 뭐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나서 조금 이렇게 주식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하다가 해준 얘기인데요. 야,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온 게 뭐 때문에 올라왔냐? 그러니까 그 친구도 주식을 좀 오래 해본 친구라서 알아요. 유동성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동성을 다시 뺏는다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진바닥을 잡아가고 뭐 그럴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약간 큰 그림에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뭐 반등 정도는 나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뭐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을 위한 포커스 EJ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또 방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이 방산 쪽 올해 1월 달부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운운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야, 그때 그냥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1월달, 뭐 2월달 이때는 방산, 요즘은 전부 다 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죠. 네, 이재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방산 쪽이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커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거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경기가 침체로 가고 경기가 최소한 둔화된다라면, 그렇죠? 기업들 실적들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만약에 실적 부분들이 늘어나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보인다라면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시장 위험으로 다 같이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때기 때문에 뭐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갈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한번 이 방산 순위를 이렇게 제가 한번 캡처를 해 갖고 왔는데요. 자, 좌측에 있는 게 무기 수출 순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뭐 전 세계 글로벌 2021년도 기준이죠. 국방비를 얼마나 썼느냐 그 순서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우측에 수출 쪽에는 우리나라가 9위의 랭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 방위비 쓰는 거 뭐 그거는 8위의 랭크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저기 일단은 뭐 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미국, 러시아 쭉 이런 식인데요. 저기서 제가 오른쪽에 저 방위비를 좀 많이 쓰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빨간색으로 빗금을 쳤는데요. 인도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도가 저 3위예요. 방위비가 3위나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빗금 쳐놓은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15위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자, 근데 저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무기를 러시아산 무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K9 자주포 이거를 수출을 인도 쪽에 거의 됐었는데 러시아의 압력으로 수출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인도가 뭐 러시아산 원유를 좀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수입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을 한다? 이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제 무기가 지금 뭐 뻥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펙이 좀 너무 과장됐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이 무기들 인도 쪽도 얘기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국가니까 자, 세계 3위의 방위비를 쓰는 나라가 지금 마땅하게 무기를 수입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해 사우디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사우디 그 국방장관이죠.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무기들 그러니까 뭐 옆 나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천궁2를 4조 2천억을 구매를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그냥 뭐 조그만 거 뭐 몇백억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계약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자, 이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사우디는 주로 미국산 무기를 수입을 했었는데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죠. 뭐 미국이 야 웬만하면 증산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우디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언론인 가스쿠지 저 피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면서 네가 범인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관계가 많이 틀어졌었어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7월 달에 저 사우디를 방문을 할 거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원유를 좀 생산을 좀 많이 늘려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걸 거고 무기 팔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방산에 굉장히 큰 그런 고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기 15위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있죠. 저쪽도 우리나라 단골이죠. 뭐 4조 2천억 올해 2월 달에 4조 2천억 저 천궁2 요격하는 미사일이죠. 그거를 좀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뭐 우리나라 K9 자주포에도 관심이 많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국가가 또 전투기 KF-21 우리가 저 한국항공우주에서 2026년부터 양산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중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요. 뭐 요거를 4.5세대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F-35 최신해가 5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4.5세대 정도 된다. 그 정도 기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 저기서 빠진 국가들이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지고 가장 좀 자극을 받은 국가가 어딜까요? 동유럽 국가죠. 자, 뭐 폴란드나 이쪽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뭐 방위비를 쓰는 뭐 그쪽에서 등위 내도 없습니다. 뭐 저 등수 밖에 있는 걸 보면 폴란드가 한 18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 우크라이나가 한 20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유럽 국가들, 뭐 발트해 3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국가들도 자주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각성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하겠죠. 여러분들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처참하죠. 저게 뭡니까? 뭐 피난 가는데 그 피난 행렬들 거기다가 발표를 해갖고 뭐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죽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저거를 눈으로 보고 폴란드 같은 국가들 바로 옆에서 저런 거 눈으로 봤잖아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경제고 뭐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저렇게 돼버리면 지금 뭐 돈 한 푼 더 번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지금까지 한 30년간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큰 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사람이 없죠. 자, 다음 화면을, 다음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저기, 뭐 아들이, 저 기사를 이렇게 보면 아들이 폭격 맞아갖고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기사들 이렇게 나온 걸 보면요. 4월 말에서 5월 중순 정도 유럽 10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3분의 1 정도가 야, 우크라이나가 그냥 영토 그 돈바스 쪽 그 동부 돈바스하고 지금 전병 나간데 그쪽 그냥 내주고 전쟁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고요. 자, 그래도 힘들더라도 러시아를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대답은 불과 22%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런 설문조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야, 아무리 동맹이고 뭐고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 되면 안 도와줘.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논리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그러죠. 저 나토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어쩌면 한반도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휴전선 이렇게 그어놓고 뭐 그쪽에서 우리 북한하고 지금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좀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금 저 러시아에 굴복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국마다 자기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좀 대답이 틀려지는 거죠.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얘기고 저쪽 서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나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야 그냥 웬만하면 끝내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분위기로 봐서는요. 이런 것들 뭐 필수 조건이다. 뭐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에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최우선이었죠. 돈을 버는 게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생존이 목적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각국의 방위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대외 여건들은 상당히 좋죠. 그러면 국내 여건들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들 있죠. 저기 방산 FTA 뭐 이 부분이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제가 뉴스를 또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요. 이번 주에 업계 간담회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요. 그러니까 뭐 요일은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하는지. 근데 저 방산 FTA 같은 경우는 뭐 서로 간에 미국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오고 갈 텐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쪽하고 이렇게 손잡고
뭐 입찰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당히 협력이 안 그래도 잘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산 부품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저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수출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려면 뭐 저런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말로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수출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 뭐 지금 그 폴란드 쪽이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그때 뭐 KF20 KF50 TA50이죠. 예, 그거를 FA50 그러니까 TA50은 지대공 그러니까 전차 잡는 것들 뭐 그런 것들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FA50은 거기다가 또 전투기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 능력까지 갖춘 겁니다. 근데 FA50을 뭐 48대 정도 그리고 K2 흑별전차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야,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좀 만들어 줘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것뿐이 아니죠. 뭐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그 아까도 나왔었던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궁 4조 2천억 수출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이집트에 2조짜리 자주포 수출이 있었죠. 이런 어마어마하게 굵직굵직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나라가 써보고 야, 저 나라가 저게 좋네? 라고 생각되면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나도 살게 이렇게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이 K방산 좀 눈여겨서 앞으로도 눈여겨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종목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시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사일은 LIG 넥스원,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 뭐 다른 거 엔진 같은 것들, 뭐 자주포 같은 것들 요런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추천해드리고 난 다음에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5월 9일 날 고점을 찍고 뭐 잘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62평선을 일단 무너뜨린 상태인데요. 자, 뭐 빠지더라도 올라오고 있는 122평선 이쯤에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2천억 수출한 천궁2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것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 요거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투기가 주인데 전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전투기 있고 그다음에 수리온 헬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드론도 있습니다. 드론. 그리고 지금 내일 누리호를 발사하죠. 근데 거기는 이 위성이 그렇게 큰 게 들어가질 않는데요. 이 한국항공우주 쪽에서도 위성을 만드는데 여기서 만드는 거는 500kg짜리 큰 거 뭐 그런 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 중에 MRO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MRO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항공기가 고장이 나면요. 일본으로 보내거나 다른 해외로 보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요. 자,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전투기 KF-21 전투기까지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까지 만드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제는 저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MRO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고장나는 항공기들 국가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나중에 굉장한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수리온 헬기에서 드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발사하면서 상당히 좀 신박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내년에 미국의 해군 내에서 사용하는 훈련기 입찰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 500대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이 잘 됐을 경우에는 이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시가총액이 많았을 때가 10조가 넘었었어요. 근데
미국의 훈련기, 그때 공군에서 사용하는 T-50 전투기였었죠. 훈련기, 그거를 입찰을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10조를 넘겼었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이 해군에서 하는 게 내년 정도에 있으니까 요거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내일 발사하는 누리호의 엔진을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롤스로이스, 이쪽이 세계 3대 항공 부품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최고 파트너상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방산 기업들하고도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유대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내일 누리호가 발사되면 이게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일정 부분 또 뭐 재료 노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고점에서 6월 10일 날 고점에서 68,000원이었는데요. 한 10,000원 가까이 빠졌네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미리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내 변수가 좀, 시장의 리스크로 잡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발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러시아 쪽에서 이 원유, 천연가스 원유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좀 이 감축되면서 러시아와 또 유럽의 관계에 좀 자극 요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압박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식량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까지도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해 이 세계 식량과 비료, 수출 제한에 대한 조치가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키워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주요 국가에서 수출 제한 조치가 나왔던 건수가 57건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 주요 국가의 식량과 비료 수출 제한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리스크가 되어 왔습니다. 국내 시장 안에서도 비료 가격이 80% 올랐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45%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비료 또 식량, 식품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너지발 이야기들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 대체 에너지 국가,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이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컸던 것은 식량 관련된 종목들,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큰 탑픽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크게 올랐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라고 나열해 봤더니요. 일단은 그룹핑을 했을 때는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했고요. 이 내용들이 정말 한시적인 이야기로 해서 전쟁이라는 이야기로 해서 급등을 했는데 연속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식량에 대한 가격 상승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그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단기간에 해소될 것을 기대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관계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단기간이,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징적으로 전 세계에 식량 공급을 많이 해왔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의 전쟁이 전반적으로 시장 공급의 리스크를 만들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파종의 시기를 놓치면서, 그리고 이 포탄을 피해서 만들어졌던 곡물도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 공급에 리스크가 됐다라는 것. 이번에도 사실은 수출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되었던 곡물들을 다시 한번 또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수출을 못했던 물량들이 이미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다음 물량들을 또 받아내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있었던 정말 위기의 식량 위기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재료도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썩는 지경에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 처분은 우려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뉴스가 실질적으로 폐기 처분에 대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둘씩 주요 곡물들이 이제 추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피크가 될 시기가 8월달, 9월달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의 걱정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곡물 가격, 식량 가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재료를 삼고 있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원료비 부담, 또 유류비 부담, 이와 같은 전반적인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판가 부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 자체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소비가 다시 한번 꺼내지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사이클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이 계속 쌓여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이슈가 좀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질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한때 우리가 전쟁 테마주다라고 할 정도로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효성 OMB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 이제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 주가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간적인 조정을 거쳤지만은 새로운 거래량 유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한일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사료, 한일사료 두 종목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수익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종목으로 수익을 얼마만큼 많이 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급등 현상이 좀 컸었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졌지만 우리가 이 앞단에서 움직였었던 탄력이 대략 2,000원 언저리에서 15,000원 라인대까지 8배 이상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이 때문에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잠재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탄력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단타의 유효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단봉처럼 보이지만은 장중에 상승폭이 대략 7%, 10%가 넘게 진행된 모습이고요. 이와 같은 눈으로 짧게 보이는 자리에서도 10% 넘는 탄력을 보이다 보니까 큰 양봉이 연출됐을 때의 기대감을 가지고 단타 접근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와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난 다음에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후발주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탄력이 상당히 컸었죠. 가격적으로 2,000원 라인대에서 5,000원 라인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상당히 등락이 컸었는데 지금은 현재 하락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에 대한 시점으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종목이 가장 큰 탄력을 보였던 식량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식량 수출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실제 유통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3,500원 라인대에서요, 12,900원 라인대까지 움직임이 정말,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기간적인 거품과 조정이 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많이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차트 관심주로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간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있다라면 충분히 단기 반등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식량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 곡물 그리고 비료 관련된 종목들을 봤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적인 부분들의 뉴스에 따라서 진행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식량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식량 안보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8, 9월 달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럼 기간 동안의 뉴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술적인 저점만 지켜준다라면은 단기 트레이딩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다.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효성 OMB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종목 내일장에서의 변동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방산주 섹터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방산주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풍산입니다. 자, 이 풍산이란 종목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아는 그런 종목일 겁니다. 예전에 뭐 한국항공우주 상장되기 전, LIG 넥슨 상장되기 전, 이럴 때는 이 풍산이 가장 좀 대표적인 방산주였다. 방산주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뭐 신동 쪽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방산 쪽이 조금 줄었는데 방산 쪽 매출이 줄어갖고 이게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신동 쪽 매출이 커졌기 때문에 그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그 방위산업체라는 게 있었어요. 군대를 대신해 갖고 이 어떤 그 방위산업체 업체에 가서, 방산업체에 가서 뭐 3년간 일을 하면 군대를 이렇게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제가 아는 친구도 하나 저 풍산에 다니면서 군대를 안 간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자, 이 풍산은 대표적인 탄약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뭐 총알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1분기 실적에서도 마찬가지 신동 부분은 좀 많이 좀 뭐 살짝 늘었어요, 매출이. 그런데 이 방산 쪽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한 120%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진 않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뭐였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그냥 지원을 하진 않고요.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뭐 그거는 조금 고심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였죠.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주게 되면 또 러시아 또 좀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또 이 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뭐 좀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탄 10만 발을 만들어서 저쪽으로 캐나다로 보내면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예전에 저도 그 포탄은 아마 우리나라가 되게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포병 출신이라서 그 포상에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뭐 수백 발 이렇게 155mm 포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 쪽에서도 10만 발 정도 이렇게 수출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근데 뭐 직접 대놓고 주는 것보다야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저기에서 업체에서 만드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은 수출 대금으로 이렇게 받고 또 거기서 싸게 이렇게 보내는데 뭐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충당을 해주고 아마 그런 형태로 지원이 뭐 되면 가장 좀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탄 10만 발이면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금액으로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풍산의 실적 또한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풍산이 가장 이게 고가에 갔을 때가 이때였었죠. 2017년도 10월 달이었었나요? 이때 58,900원이 가장 고점이었는데요. 자, 주가는 그때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더 났죠. 그런데 재밌는 게 2007년도, 2017년도 이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때 실적의 피크를 치고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헤맸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풍산 재무제표를 실적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작년에 2017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죠. 작년에 여기 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자, 뭐, 저 연결 기준은 뭐 자회사들한테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 기준으로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매출이 2조 2,700억이었어요.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876억 났습니다. 근데 이때 주가가 58,000원 갔었어요. 근데 18년도에 뚝 떨어지고 1,000억으로 뚝 떨어지고 19년도에 487억으로 뚝 떨어지고 2020년도에 920억으로 좀 늘었죠.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에 이게 2,338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그러면 이때 2017년도 주가가 피크를 쳤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도 저 분기로 좀 놓고 봐도요. 작년 1분기가 작년에 가장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났을 때입니다. 작년 1분기 매출이 4,735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 영업이익은 338억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 1분기에 매출이 7,682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93억이 나왔어요. 전년도보다도 훨씬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만 두들겨 맞은 겁니다. 주가가 왜 맞았을까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견디질 못하고 두들겨 맞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그런 걸 봐도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 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12개월 포워드 PER 요게 보면 4.41배 정도 됩니다. 4.4년만 벌면 뭐 이 회사 전체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PBR은 0.46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싼 종목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뭐 떨어지다가 어디선가는 이렇게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 아침 매수가는 시초가로 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3,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앞단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 또 식량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업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요, 식자재 유통하고요. 그 밖에 외식 사업부에 대한 성장이 현대 그린푸드의 성장력이다. 실적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리오프닝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면서요. 출퇴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지면서 외식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형 급식소에 대한 추이가 살아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급식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판가가 인상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섹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공간에 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정해져 있는 인원에 대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식자재 유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 회전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리고 판가 인상이 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 대비해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외식 사업과 그리고 식자재 유통에 대한 포인트, 앞에서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CJ 프레시웨이라든지 푸드웨이라든지, 그리고 오늘은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향후에 뭐 푸드나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 그린푸드 주가를 보기 앞서서요, CJ 프레시웨이라든지 그리고 푸드웨어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 회사이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곧잘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푸드웨어 같은 경우에서도, 푸드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웨어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앞단에서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일정 기간 동안에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 유입이 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추이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도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유사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의 주가 위치는 상당히 좀 오늘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장중에 상승 시초가 대비해서 크게 밀린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제 종가 상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2.48% 시장 대비 좀 방어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위치를 다 반납하고 다시 한번 다중바닥을,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위치까지 내려온 위치입니다. 자, 따라서 주가의 접근성은 사실은 싼 자리에 대해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내일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방에서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7,6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 분할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요, 직전에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을 보였었던 8,600원 라인대까지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7,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질문 하나 올라온 거, 요거 간략하게 대답을 좀 해드릴까요? 자, WHJ님께서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지난달부터 미국 재무장관 자니 델런이 의원들한테 BBB 법안 발의를 설득 중이라는데, 이게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또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GDP 성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 중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이 BBB 법안 자체는 조맨친 의원이 굉장히 목을 메고 결사반대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앨런 재무장관이 설득을 한다고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설득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금융정책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재정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1조 1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 지금 미국에서 통과가 돼서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를 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라면 친환경 섹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전체 시장에는 좀 그렇게 좋을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법안 통과된 것도 인플레이션이 무서워서 지금 제대로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조금 집행은 늦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 한 번에 좋은 그런 움직임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또 추세 자체를 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렇게 크게 좀 좋을 건 없다, 인플레이션은 좋을 거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거나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또한 또 시장은 다시 한번 단단해질 수 있는 또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비 온 뒤 다시 또 땅이 굳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좀 힘든 장 다시 한번 좀 잘 견뎌내신다라면은 다음 또 강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시장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시장 준비에 또 EJ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